예, 다음 이제 문재인 정부입니다.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그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풀게 돼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탄핵 때문에 몰랐지만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규제, 저 재개발 재건축 강남에 또 아파트들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어찌됐든 공급을 축소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 안 하겠다, 또 보금자리 축소하겠다 하다 보니 공급은 이제 줄어드는 관계에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 완화 정책은 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명박 정부,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었어요. 오르고 있었는데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서,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은 이 부동산 문제를 그렇게 다루지를 않았던 거죠.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도 어찌됐든 이제 그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초기에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같이 이제는 어떤 신도시 이런 거보다는 어떠한 그 도시재생 쪽으로 갔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쪽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도시재생 정책을 입안을 해서 2013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법이 만들어지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어찌됐든 이 중앙에서의 도시재생 정책이었고 지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아직 그 활성화가 안 됐고 사회적 인식도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그래도 이제 4년간 도시 재생이라는 것이 오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그 도시 재생 쪽을 이제 받게 됩니다. 하면서 2017년 5월에 이제 취임을 하면서 2017년 9월에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도시정책, 도시재생인데 여기에 뉴딜을 플러스 시킨 거예요. 즉, 박근혜 정부하고 차이점은 여기서는 중앙에서 지원이 별로 없었지만 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이 연간 50조씩을 투자를 해서 이 도시재생을 최대한 활성화하겠다라고 한 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박근혜 정부처럼 중앙에서의 그런 그 지원 자체가 아니라, 중앙 주도가 아니라 지자체 아니면 주민, 이런 주민들이 스스로 이 도시 재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을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중이 아니라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 재생에 대한 이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 판단되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거고요. 또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무엇보다도 단순하게 거기에 생활 편의 이런 시설보다도 이제는 그 도시에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냥 기반 시설만 좋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그래서 어떠한 소규모의 그러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그러한 상점, 상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어떠한 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정책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핵심이라고 하면 결국은 도시재생 뉴딜입니다. 뉴딜. 그래서 그 지역에 낙후되어 있는 그러한 곳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살린다면 결국은 일자리 창출까지 매칭을 해서 거기에서 창업, 그리고 거기서 일자리를 가지면서 주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머물도록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중앙에서의 대규모의 그러한 도시재생 사업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그 주민단위이다 보니까 소규모의 사업도, 그리고 그것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확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뉴딜이 붙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자. 그런 쪽으로 해서 연간 5조씩 해서 50조를 투자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해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부분에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좀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도시재생 쪽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해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또 발표를 해요. 그래서 뭐 좀 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청년주택 그리고 신혼 희망타운 뭐 이런 이것은 지금 다 이런 용어들은 다 지금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그 임대 쪽을 이제 그 청년들이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취업 또 뭐 결혼도 미루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청년들에게 이제 그 주택을 30만 호 실을 공급하겠다. 또 결혼하려고 신혼희망타운 뭐 이런 쪽을 그 수요 맞춤형의 그러한 지원을 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상 지금 현재의 이제 부동산 투기를 지금 뭐 정부가 돌리고 있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하려면 임대 사업자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에서 잘했냐 못했냐 이 얘기 나오는 게 문재인 정부는 정부에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 것, 임대를 공급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중에 지금 뭐 자가보급률 100%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주택보급률 100% 넘었잖아요. 시중에 많은 그러한 임대 사업자들, 즉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이런 임대 사업자들이 그러한 임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임대 사업자들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2017년도 말에 발표합니다. 그 전부터 임대 사업자들한테 등록하세요. 왜 등록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다주택자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만 받지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4년 또는 8년 그 기간 팔지를 못하고요. 또 그 기간 내에 연 5%밖에 못 올리는 그런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거기 전세업자 전세를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4년 또는 8년 동안 안심하고 그리고 전세료가 급등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 5% 정도의 작은 상승률로도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이런 주택 임대 사업자들을 활성화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소득세, 뭐 또 그리고 뭐 종부세 이런 것도 다 축소해주고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혜택이 줘도 그래도 이 계속 전월세를 많이 뭐 올려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판단해 보는데 그때만 해도 2017년 문재인 정부 등록했을 때도 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을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임대사업 등록해라 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버티다 정부가 만약 임대사업 등록 안 하면 종부세, 양도세 폭탄 매기겠다 막 발표하니까 결국은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이제 다주택을 해도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종부세 다 면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집을 좀 사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지금 원인 분석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집값의 상승, 다주택자들이 자꾸 집을 사는 이유는 사실상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상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각국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자를 계속 낮춥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마이너스 이자까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자를 계속 낮추게 돼요. 우리 금리를. 우리도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연동되니까요.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3%대, 정기이자 지금 1%도 안 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들이 은행도 가고 주식도 가고 상가 건물도 가고 뭐 가야 되는데, 이게 은행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이제 은행의 대기 금액이 지금 뭐 부동자금이 1300조가 있느니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돈 되는 곳에 가는데 금리 쪽으로 못 가요. 또 경기가 어려우니까 주식시장 쪽도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상가 건물도 안 가요. 응? 오피스텔도 안 가고. 결국은 이 돈이 가는 데가 뭐냐? 바로 아파트. 그것도 신축 아파트 위주로 이 돈이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 같은 데는 대한민국 누구도 살려고 하는 데잖아요. 강남 아파트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논란이 계속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뭐 52%뭐 올랐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부동 자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주택자들이 결국은 그 투자를 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다주택자들이 세금 감면해 준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 다주택자들이 또 이 집을 더 사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 정부가 이제 작년 말에도 그랬죠. 2019년 말 올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제는 부동산 투기의 원흉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언제는 집 사고 등록해서 좀 집을 사라는 건 아니지만 등록해라 해서 등록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투기의 뭐 근본 원인이 됐다 해서 지금 이제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의 그런 혜택을 다 작년 말에 소급해서 없애겠다 하니까 임대사업자들이 들고 났죠. 뭐 한 60만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들고 나니까 이제는 소급해서는 안 하고 앞으로 이제 4년짜리 없애고 뭐 8년짜리 또 10년짜리 이렇게 뭐 지킬 때만 혜택 주겠다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은 방향은 맞습니다. 이제는 대규모 사업은 안 하고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해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도록 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맞고요. 또 이러한 그 주택 임대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임대 사업자들을 활성화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놓친 것이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다는 것. 즉 금융정책은 대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오르고 하는 부분들이 시중에 이 부동자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양호한 신축의 아파트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대처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LTV 또 뭐 DTI 다 동원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 시중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오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담보대출 규제라든가 뭐 소득 규제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현금 가지고 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래들이 지금도 계속 올해 들어서 8월 4일, 7월 9일 다 발표를 했는데, 주택 안정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은 강남이나 신규 아파트들의 가격은 아직까지는 물론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거래를 거의 못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거래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쉽게 그 세금이 또 무서워서 양도세 많고 취득세 많다 보니까 또 거래도 잘 안 돼요. 지금 거래가 지금 끊기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효과를 내고 있는 건지 그거는 좀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들이 과연 맞는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걸 떠나서 이제
그 현 정부에서 임대 쪽에 그 좀 살펴보면 아까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 그리고 뉴스테이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임대주택 쪽은 일단은 기존의 뉴스테이를 좀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해왔던 도시재생을 공공성이나 아니면 그 일자리 창출, 경제를 묶어서 도시재생 뉴딜로 가고 또 뉴스테이, 뉴스테이는 저 이제 민간인들에게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뉴스테이를 이제 명칭을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뉴스테이는 사실 어떤 자격 조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유주택자도 갈 수가 있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8년 동안 5%만 지켜라. 이것이 이제 주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 뉴스테이에다가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18년도에 18년도 1월 16일 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 어디 길거리 가다 보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 뭐 이런 그 큰 사업 같은 거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를 더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뉴스테이는 어떤 자격적 무주택 유주택도 안 따졌는데 이 뉴스테이는 그 중에 이제 80%는 일반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공급을 하는데 무주택자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무주택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건도 없었는데 이제 무주택인 사람들에게 80%를 공급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20%, 나머지 20%는 청년들, 신혼부부, 그리고 뭐 고령자 이런 사람들한테 특별 공급을 해라. 이런 겁니다. 거기는 즉 청년들이나 뭐 신혼부부 이런 데는 주변 시세의 20%인데 주변 시세의 뭐 90에서 95%또 80에서 85%뭐 이런 식으로 거기는 이제 좀 그 소득과 관련된 저소득층에게 가도록 이렇게 이제 임대주택을 좀 피게 돼요. 그래서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꾸면서 임대정책을 펴 나가게 됩니다. 이것처럼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고 완전히 그 패러다임 바꾸고 있어요. 지금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어떤 그 대규모의 이런 개발 사업은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이제 바꾸게 되죠. 왜냐면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안 하겠다. 이제 그래서 택지벌 촉진법도 폐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초기부터 계속 오르는 집가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럼 수요를 계속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수요를 양도세도 중과하고 종부세도 엄청나게 중과합니다. 종부세도 임대주택자들한테는 초기에 했지만 이 종부세 그중에 그 이후에 지금 뭐 작년 올해 다 종부세 굉장히 강화하고요. 취득세도 지금 엄청나게 발표를 했거든요. 취득세도 뭐 조정구역에서는 두 채 사면 뭐 8%, 세 채 사면 12%. 즉 취득세를 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만약에 조정구역에서 세 채를 산다 그러면 1200만 원 내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수요를 억제하는 그러한 정책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은 안 했었어요. 근데 수요 억제만 하다 보니 아파트 가격 그리고 주동산 가격이 굉장히 오르니까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3기 신도시를 발표하게 됩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는 앞 정부와 같이 신도시 이런 쪽은 별로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내부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신도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는 신도시보다는 이제 도시재생 쪽으로 가자. 도시는 이제 많이 개발됐으니까 낙후된 도시를 개발하자는 쪽으로 가는 게 또 맞았어요. 맞고. 그래도 신도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다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고 수요 억제적으로는 안 되니까 공급을 또 그럼 늘리자 해서
결국은 양보를 하죠. 그래서 2018년도 12월 19일이랑 결국은 3기 시등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뭐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뭐 인천, 그리고 그 과천 이런 데에 뭐 15만 원 이상 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공급을 안 늘리고서는 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그 이후에 투기적인 대출 같은 것은 개인성이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이게 이제 계속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올해 초에도 그랬고 작년 연말에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대사업자들 작년 연말에 임대사업자들을 상당히 이제 규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에 15억 이상 넘는 그런 아파트들은 아예 대출 못 받습니다. 그리고 뭐 그 9억까지는 그 40% 아니 9억 넘는 건 20%, 9억 이하는 40%뭐 이런 식으로 LTV를 굉장히 강화를 해요. 강화를 하는데 시중에 그 불어나고 있는 유동자금을 잡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를 좀 잡는다고 한다면 결국 시중에 그 부동산 1300조가 넘는 이 부동자금을 어디로 흐르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경기가 좀 산다면 이 부동자금이 상가 용지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상가는 지금 서울도 그렇고요. 세종시도 보면 막 3분의 1이 공가인 데도 많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가로도 투자가 안 돼요. 상가 투자는 이제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상가 오직 지금 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축되지 얼마 안 된 이러한 아파트 쪽이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들 별로 안 올랐습니다, 사실. 그 지금 그래서 시중에 이 부동자금을 어디로 흐르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우선적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 가격이 안 오른다 하는 부분들은 진짜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부동산이 안정화됐다는 얘기는 거래가 된 상태에서 가격이 등락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거래를 아예 막아놨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살 때 취득할 때 취득세 엄청나게 올라놨죠. 또 보유하는 재산세, 종부세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즉 부동산을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보유도 못하게 하는 이런 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느냐? 즉 한쪽은 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즉 거래는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도세는 좀 내리든지 이런 쪽으로 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연구를 좀 더 해보십시오. 현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을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또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근본 수업의 근본적인 추구하는 그런 목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로 여러분들에게 낸 부동산 신문, 부동산 뉴스를 자주 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정책들을 우리가 이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이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고 이 정책은 좋은 그런 정책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의 정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흐름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임대주택의 정책 또 그 대출, 금융의 정책 그리고 수요와 공급 이런 쪽의 정책들 이런 정책들을 그냥 흐름만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10월부터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오늘까지 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의 부동산에 대한 그런 기반을 잡고요. 또 이제 뭐 전두환 정부 때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많은 신도시를 만들게 되는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노태우 때는 워낙 경기가 좋았다 보니까 노태우 정부 때 가장 많은 그런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 그런 것들이 다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안정화가 됐던, 어떻게 보면 역대 정부 중에 김영삼 정부가 이제 가장 안정화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말에 IMF가 들어섰고,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때는 굉장히 침체가 됐던 것인데 이것을 부동산 경기로 극복을 해서 이제 오늘 이명박 박근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침체기 왔고요. 이제 현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올라가는 이 부분들을 지금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효과를 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역대 정부들의 이런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이게 워낙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좀 그냥 넘어간 부분이 많은데 다음 주에는 현 정부, 물론 전 정부부터 내려온 게 많으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을 발표한 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 정부라기보다는 역대 정부의 정책들, 어떤 정책들을 펴왔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이렇게 역대 정부의 정책들을 좀 살펴보고요. 10월부터는 이제 개발법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좀 섭섭하지만 잘 극복하시고 우리가 10월에는 한번 얼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